여러분, 초전도체 뉴스를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죠. 주가는 흔들리고 소식은 안 들리고 버티는 게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라 근거입니다. 저는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감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게 진짜 패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제 문서와 기업의 움직임에서 근거를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6특허와 이 특허의 핵심인 방막 증착 방식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신성델타테크 이야기입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 6특허의 이름은 상온상합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과 그 제조 방법.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는 온도와 기압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늘 꿈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의 초전도체는 영하 200도 같은 극저온 또는 수십만 기압 같은 비현실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했죠. 6특허는 이 벽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물론 특허가 곧 실패 없는 완성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허는 법적 기록입니다. 이런 구조와 방법으로 새로운 성질이 나온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남긴 것이죠. 그럼 이 발명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아파트에 원래는 납이라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라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자리를 바꿉니다. 혹은 집 구조 안 빈틈에 끼어들기도 하죠. 이 단순한 자리 바꾸기가 전자의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전기는 이제 울퉁불퉁한 시골길이 아니라 매끈한 고속도로처럼 흐릅니다. 전기가 한 방울도 새지 않고 흐르는 상태, 그게 바로 초전도입니다. 그럼 이 물질은 어떻게 만들까요? 특허에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고체 반응 방식, 재료를 섞어 오븐에 넣고 구워내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쉽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것. 하지만 단점은 불순물이 섞이고 초전도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방막 증착 방식입니다. 진공 속에서 재료를 증발시켜 머리카락보다 얇은 막으로 차곡차곡 쌓는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균일성입니다. 초전도는 아주 작은 결함에도 무너지기 때문에 얼마나 균일하게, 얼마나 매끈하게 만드는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방막 증착은 그 길을 열어줍니다. 흙길 대신 아스팔트를 깔아주는 것처럼 전자가 달릴 수 있는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6특허에서도 방막 증착이 특히 강조됩니다. 그들은 지금 기존 구조물, 예를 들어 반도체나 전선의 방막 형태로 증착할 수 있는 기술을 독점 특허로 요청했습니다. 즉 LK99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상온상합 초전도체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과 인류 문명의 질서를 통째로 바꿀 패권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수히 많은 견제와 억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신성델타테크가 움직입니다. 올해 신성델타테크 주주총회에서 나온 발표 기억나시나요? 방막 증착 장비를 도입한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말뿐 아닐까 진짜 들여올까? 그런데 최근 한 가스 설비 업체가 자사 홍보용 블로그에 신성델타테크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 방막 증착 관련 장비가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그널이 아닙니다. 특허에 기록된 방식이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특허가 말한 방막 증착, 기업이 발표한 장비 도입 계획, 외부에서 드러난 실제 장비 존재,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마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건 시장이 아무리 비웃어도 지워지지 않는 팩트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본입니다. 한국 특허청은 어떻게든 미루고 있지만 일본은 특허를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특허 심사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일본이 승인했다는 건 발명 자체의 독창성과 가능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장 상용화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호풍은 아니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저는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나온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LK99를 적대 세력에 뺏기지 않으려는 하나의 선제 조치였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했었습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제도와 법은 이미 한 발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건 단기 뉴스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속도와 방향을 구분하라. 뉴스가 느리게 나오고 주가가 요동쳐도 특허와 장비 도입은 분명히 방향이 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심리전에서 지지 마라. 떨어질 때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은 조용히 기반을 닦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인터넷도 처음엔 사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초전도체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넷째, 확률의 게임에서 근거를 쌓아라.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특허와 기업의 실제 움직임은 이 확률을 점점 우리 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오래, 더 차분히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6특허,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방막 증착 장비 도입까지 연결해 살펴봤습니다. 주가는 흔들려도 문서와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허한 테마가 아니라 근거 있는 도전입니다. 투자는 결국 긴 호흡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라는 점입니다. 상용화 시제품이 먼저다. 실험 재현이 먼저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6, 7특허 의견 제출 통지서 발송 건과 관련하여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 일본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6특허가 등록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곧 국내 특허도 등록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청에 빠른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국내 6, 7특허의 18번째 정보 제출서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본 특허가 나온 상황에서 또다시 정보 제출서를 명분으로 주가를 흔드는 것,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명분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7월 11일 6특허에 이어 7특허도 보정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투자자들은 이제는 정말 국내 특허가 4년 만에 등록될 것이다라는 강한 기대감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이미 올해 1월 최후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냈던 특허청이 이번에 또다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허는 기술의 원천과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인데 지금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 모든 데이터를 내놔라, 레시피까지 공개해라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특허를 주겠다가 아니라 기술을 털어가겠다는 이야기로 전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오늘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가 개정되면서 의견서 제출 기간을 4개월로 연장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쪽 세력도 정말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상황이 반복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7월 11일 이후 곧 특허가 등록될 것이라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쉽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의견 제출 통지서 발송의 본질입니다. 지난달 국내 5특허 승인 이후 주가가 급등하려던 순간에 중동전쟁이라는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억지스러운 급락을 맞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악재를 이용해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기존 도깨미들도 일부 정리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LK99 투자 여정을 걸어오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스캠이니 사기니 하는 진위 여부를 따지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유라시아, 남아프리카, 일본 특허 등록으로 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곧 터질 대시세의 시기를 늦추며 마지막까지 흔들어 털어내는 휩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머리가 깨질 대로 깨진 도깨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지난달 국내 5특허와 일본 특허 등록 이후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 투자자들을 흔들어 털어내며 기회가 된다면 도깨미들마저 함께 정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는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악의적인 악재를 만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과 특허청, 공매도 세력, 그리고 이와 결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 권력에 썩어빠진 현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수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정책으로 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을 단죄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정권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주가 조작 세력과 기득권, 카르텔부터 손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꿀 이 기술을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음모론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저의 뇌피셜을 덧붙이면 갑작스러운 일본 특허 승인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3년 7월 LK99가 세상에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때 그해 8월 한미일 정상이 만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문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 기술, 핵심 광물, 제약,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 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일본 특허 승인 결정을 보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마치 예견한 듯 준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걸어온 2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억지스러운 흔들기, 이 마지막 발악의 순간이 끝나면 곧 대시세 폭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고 기록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캐나다와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특허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저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유튜버로서 커뮤니티에서 정리된 특허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예측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일본 특허의 등록으로 다시 한번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LK99,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 LK99 관련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특허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캐나다와 호주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균 심사기간 데이터를 근거로 언제쯤 등록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부터 보겠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2022년 8월 캐나다 특허청에 LK99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출원 번호는 CA3230-336. 내용은 상온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신규 세라믹 화합물과 그 제조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드디어 냉동장치나 고압, 장치 없이도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특허로 보호하려는 겁니다. 이 출원은 2023년 3월에 공개됐지만 흥미로운 건 초기에 발명자 간 지분 분쟁 때문에 심사가 지연됐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최근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공동 발명자들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단독 출원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4일 1차 거절 이유 통지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특허청은 재현성과 명세서 기재 불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측정값 범위가 너무 넓어 초전도성을 확정하기 어렵다.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2025년 5월 26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관이 근거로 든 자료는 LK99가 아니다라고 반박, B, C, D 실험값 보정, 초전도성 서리미트 구체화, 불필요한 청구항 정리, 즉 현재 캐나다는 보정 의견이 제출된 상태이고 2차 거절 여부는 아직 대기 중입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 역시 캐나다와 같은 시점 2022년 8월에 출원되었고 출원 번호는 AU202332786입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LK99 세라믹 화합물과 그 제조 방법. 다만 호주의 경우 2024년 2월에서야 공개가 이루어졌고 2024년 12월 9일 1차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심사관이 제시한 핵심 거절 이유는 바로 재현성 부족입니다. 쉽게 말해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실험을 해도 똑같이 초전도 현상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측정값의 범위가 너무 넓어 초전도성을 단정할 수 없다. 광구 배치 실험의 결과가 불명확하다. 라는 이유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이후 2025년 6월 20일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제시된 근거 자료는 LK99가 아니다라고 반박, 명세서를 보정해 초전도성 서리미트를 구체적으로 수정, 불필요한 청구항 삭제 등의 보완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 2차 거절 이유 통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내용은 한층 더 직설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초전도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재료가 진정한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 즉, 호주는 현재 등록까지 가기 위해서는 추가 입증 데이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허들이 언제쯤 등록될까요? 캐나다의 경우 보통 심사 청구 후 평균 2.53년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로 보면 평균 31.7개월, 약 2년 7개월 정도였어요. 물론 기술 분야나 심사 적체 정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근엔 대부분 3년 이내로 끝납니다. 호주는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평균 2에서 4년 정도가 걸리고 보통 심사 청구 후 12에서 18개월 안에 첫 번째 심사 리포트가 나오죠. 이후 의견 교환과 보정을 거쳐서 최종 등록까지 이어지는데 평균적으로 3년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이제 LK99 특허가 언제쯤 등록될 수 있을지 예상해봅시다. 캐나다 특허의 출원은 2022년 8월에 출원되어 2023년 3월에 공개된 이후 현재 2025년 1월 거절 의견 통지를 받고 5월에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25년 4월 1차 보정서 제출 이후 7월에 특허 등록이 되었던 일본 특허의 사례를 보면 2025년 8에서 9월도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는 심사 과정에서 큰 보정이나 거절 이유 없이 승인하게 될 경우입니다. 만약 심사관이 기술적 난점을 지적한다면 의견서 대응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호주 출원은 2024년 2월에 공개되어 가장 최근
최근인 25년 7월 2차 거절 의견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해야 대략적인 특허 승인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기술이 혁신적인 초전도 물질인 만큼 심사관이 신중을 기해 추가 자료나 실험 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한편 유사한 기술 분야 특허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소재나 화합물에 관한 특허는 심사관이 선행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세서의 충분한 기재 여부 등을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발표된 초전도체 관련 특허들도 대개 출원 후 3에서 4년 사이에 등록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참고할 때 LK99 특허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궤도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AI는 위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두 나라 모두 결국은 재현성 입증이 관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LK99가 실제로 반복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야만 특허도 등록되고 산업화로 연결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확보와 논문 실험 검증 뉴스를 향후 체크 포인트로 두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특허가 언제 등록될지 또 LK99 기술이 얼마나 실현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초전도체 한 주라도 더 줍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전도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진짜 시작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호주 특허청에 제출된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공식 보정서.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한 일은 초전도체가 아닌 전도성 세라믹으로 수정한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동안 기술의 신화로만 존재하던 초전도체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의 산업 비즈니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신성델타테크의 진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퀀텀에너지연구소 호주 특허 보정서의 의미를 신성델타테크 관점에서 제가 해석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꿈의 물질이라 불린 상온상합 초전도체 LK99 2023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과학적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죠. 유라시아, 남아공, 일본에서는 특허가 승인됐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저항령의 재현성 문제로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최근 호주 특허 보정서에서 초전도체 대신 전도성 세라믹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포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상온 초전도체라는 완벽한 제로저항을 증명하기보다 기존 금속 대비 전기저항이 훨씬 낮은 세라믹 복합 소재, 즉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기술의 무게중심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정서를 통해 국내 특허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보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지금 논문과 증명의 세계에서 제품과 시장의 세계로 무대를 옮긴 거예요. 연구자 입장에선 과학의 타협일지 모르지만 사업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바로 현실적인 상용화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검증의 무대에서 활용의 무대로,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신성델타테크가 서 있습니다.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구자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업가 입장에서는 낮은 저항만으로도 욕심이 생기지만 과학자의 양심은 순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를 존중하고 신성히 할 수 있는 것은 콴연의 연구 지원뿐입니다. 당시 주주총회의 발언은 전도성 세라믹으로 용어가 바뀐 지금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구자천 회장이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전기저항이 0이 아니어도 에너지 손실이 기존 대비 20에서 30%만 줄어들어도 그건 이미 전력,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전반의 비용 구조를 흔드는 기술입니다. IEA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 전송 손실률은 8에서 10%, 이 중 1%만 줄여도 연간 400억 달러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죠. 즉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특허 승인만 기다리던 입장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차례가 온 것입니다. 많은 주주들이 그동안 답답했을 겁니다. 왜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지 않지? 왜 아무런 발표도 없지? 하지만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섣부른 초전도체 사업 공시로 여러 논란에 휩싸이는 것보다 현실 가능한 기술로 먼저 승부를 보자는 전략인 겁니다. 퀀텀에너지연구소와의 합작법인 ASC 랩 설립, 신성 ST를 통한 북미 생산 라인 확충, 만호제강 인수, 전도소재 수직 계열화, 대규모 자금 유동성 확보, 블록들과 자회사 정리, 이 모든 조각들이 결국 하나로 맞춰줘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바로 전도성 세라믹을 도체의 방막 형태로 증착해 전기저항을 낮추는 시제품 출시라는 목표로요. 이건 단순한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실적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023년 이후 세력들은 초전도체 테마가 불붙을 때마다 신성델타테크를 집중 매수했다가
검증 논란이 커지면 매도하며 매집, 이탈, 재매집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도성 세라믹 보정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이야기의 중심이 과학이 아니라 사업이기 때문이죠. 초전도체가 아닌 전도성 세라믹으로 전환됨으로써 이제 특허는 거절 리스크 없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특허를 활용한 제품, 소재, 부품 상용화 루트가 현실적으로 열립니다. 즉, 이건 테마의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투자자는 꿈을 좇는 대신 수익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전도성 세라믹이 초전도체의 완벽한 대체제가 되진 않더라도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저저항 소재 시장은 이미 현실입니다. 세계 전력 인프라, 반도체, EV 산업이 모두 전류 손실 최소화를 공통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요. 즉, 초전도체의 꿈이 전도성 세라믹이라는 현실적인 혁신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제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이 기술을 현실에서 실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전도성 세라믹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0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낮추느냐의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선두에 연구, 제조, 자본, 인프라를 모두 갖춘 기업 신성델타테크가 서 있습니다. 초전도체의 이름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도성 세라믹이라는 현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말이 아니라 제품으로, 매출로, 시장으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전도체의 꿈 대신 전도성 세라믹의 현실이 된다면 신성델타테크는 어떤 제품으로 그 첫 매출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25년 10월 27일 호주 특허청 시스템에 액셉티드가 연달아 찍혔습니다. 도면, 명세서, 청구항, 초록 올 액셉티드. 이건 심사관이 모든 기술 내용을 인정했다는 신호죠. 이번 승인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절차 완료가 아닙니다. 호주는 PCT 체제에서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지위를 가진 나라입니다. 즉, 국제표준급 심사 품질을 인정받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주 특허에 관심을 갖고 소식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승인된 문서의 키워드가 바로 초전도체가 아닌 전도성 세라믹, 기술의 프레임을 이상에서 현실로 옮긴 순간이죠. 그런데 이 호주 특허 승인이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 특허 현황을 점검하고 호주 특허 승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유럽은 이미 1차 보정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즉, 두 곳 모두 심사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이번 호주 승인 소식이 들어온 셈이에요. 캐나다는 호주와 같은 영연방 법체계를 갖고 있고 양국 특허청은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통해 심사 정보를 교류합니다. 따라서 이번 호주 승인 문서가 캐나다 특허청에 전달되면 바로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거절된다 해도 호주처럼 전도성 세라믹 용어로 보정하면 승인 장벽은 확실히 낮아질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특허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기관 중 하나지만 지금은 이미 1차 보정서를 받고 실체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호주 승인이라는 국제적 선례가 추가되면 유럽 특허청 심사관도 기술 실체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되더라도 그 사유는 더 이상 재현성 불충분이 아니라 용어 불일치 수준으로 완화될 거예요. 즉, 호주의 보정 모델이 유럽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 선례가 된 셈입니다. 사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작년에도 한국 특허청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년 12월 유라시아 특허가 승인되자 퀀텀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하이웨이 신청을 했죠. 이미 실체 심사를 통과한 기술이니 한국에서도 빠르게 처리해달라. 이게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본래 취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후 의견 제출 통지서, 거절 이유로는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이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불명확하다. 발명의 설명이 모호해서 청구항의 기술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초전도 특성을 주장했지만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국내 특허가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던 주가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올해 7월 일본 특허청이 승인하자 쿼녀는 다시 한번 PPH 신청을 넣습니다. 일본이 인정했으니 한국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답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국내 특허청은 재현성 문제가 있다. 제조법을 명시하라는 요구를 던졌죠.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도 목숨을 건 저항을 하고 있다는 콘텐츠도 만들었고 많이 공감해주시며 주주분들의 분노를 실감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호주 특허는 단순히 초전도체가 아닌 전도성 세라믹이라는 현실적 용어로 보정된 이후 전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심사 논리 자체를 바꾼 사례입니다.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 호주 승인 문서를 국내 보정서에 첨부하고 전도성 세라믹으로 용어 변경에 제출한다면
한국특허청도 이전처럼 재현성이나 제조법 공개만을 명분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 국가가 실체 심사 후 승인한 내용을 같은 PCT 패밀리 기술로 거절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특허 승인 이후 국내 특허청의 충격적인 대응을 보면 바로 승인을 내주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절 명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용어 현실화가 만들어낸 법적 통로입니다. 초전도체라는 단어가 너무 이상적이었기에 심사관은 재현성을 들이댈 수 있었지만 전도성 세라믹은 이미 실체가 입증된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2025년 2월 19일자로 새로운 출원 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언도케이티드 트랙 1, 심사관 배정 전 단계이지만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트랙 1 바로 미국의 신속심사 제도예요. 이 출원은 기존 특허의 연속 출원으로 기술 내용을 이어받아 청구함과 용어를 보정한 새 버전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출원을 버리지 않고 새 심사로 다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신속심사 트랙 1은 보통 6에서 1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지금 미국 트랙 1 가속으로 글로벌 패밀리 특허 중 가장 빠른 루트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이제 유라시아, 남아공, 일본, 호주가 승인됐고 캐나다와 유럽은 보정 후 대기 중. 한국은 말도 안 되는 기존 논리가 명분을 잃었으며 미국은 가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 전도성 세라믹이라는 단어 하나로 글로벌 심사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싸움이에요. 초전도체의 꿈은 전도성 세라믹이라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 누가 말이 아니라 매출로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은 다음 특허 승인 국가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호주 특허 12월 9일이 등록일로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DC인사이드 LK99 관련 주식 갤러리 유저 CCS님이 올린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2월 9일은 특허 등록일이 아니라 특허가 수용을 받지 못하면 소멸되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퀀텀의 특허는 이보다 훨씬 빠른 10월 17일에 이미 수용 완료. 중요한 건 11월 6일 승인 공고 이후 3개월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된다는 점. 그래서 진짜 등록은 2026년 2월 초 예상됩니다. DC LK99 정치 갤러리 발 캐나다 특허 관련 현황 업데이트 공유드립니다. 지난번 연장 신청과 대리인 적합 판정에 이어 캐나다 대리인 선임 신청이 처리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특허 전문 로펌을 공식 선임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절차 유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글로벌 특허 전략을 훨씬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우리 투자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LK99. 그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계속 연구를 이어가며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대한민국 특허청의 한 장의 서류가 공개됩니다. 발명자 이석배, 출원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제목은 세라믹층을 포함하는 전도성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하는 장치. 처음 들으면 그냥 도체 기술 특허 같지만 그 안엔 모든 걸 뒤흔드는 단 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온과 상압에서 금속보다 전도도가 크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LK99가 실험실을 넘어 산업으로 나아갔다는 신호였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의미를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4일 DC갤러리 LK99 관련 주식 갤러리 유저 LK9999 일명 구호자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구리선에 LK99를 소량만 첨가해도 저항이 꽤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구자천 회장이 30%만 낮아져도 대박이라고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구리선에 어떤 식으로 첨가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곧 특허 출원된다고 해요. 추석 전에 특허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퀀텀 단독 특허라고 하네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의 말과 놀라울 만큼 유사한 특허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허는 2024년 12월 24일 출원, 2025년 9월에 공개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단독 특허.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커뮤니티 글이 말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구리선의 LK99 조성을 소량 첨가한 복합구조. 저항이 약 10에서 30% 낮아지는 효과. 핵심은 첨가 방식, 즉 세라믹층을 어떻게 부착하느냐. 즉 구호자가 언급했던 바로 그 기술이 정식 특허로 세상에 공개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 한 줄. 상온과 상압에서 금속보다 전도도가 크다. 이 한 문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특허의 배경 기술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합니다. 최근 대두된 환경, 에너지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반도체의 고집적화,
고밀도화의 문제로 나타나는 효율 저하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리, 금과 같은 전도성 물질 대신 새로운 물질이 요구되고 있다. 구리, 금, 은과 같은 금속 물질의 전도성, 특성의 응용에 있어서의 한계는 금속이 갖는 근본적인 특징, 다시 말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는 특성에 기인하며 피복 및 코팅제 등 여러가지 표면 처리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대기압 상태의 상온에서 화학적 내구성을 갖는 저저항 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은 전력의 발생, 변환, 수송뿐만 아니라 고직 접하에 따른 배선, 물속에서의 전극 반응 등에서 생기는 저항에 따른 발열의 문제와 부식성의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제의식 속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금속 대신 세라믹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도체 구조를 제안했고 그 구체적인 설계와 실험 결과를 이번 특허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술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명의 핵심은 전도성 세라믹층입니다. 기존의 초전도체는 하나의 결정 덩어리로 존재했죠. 하지만 퀀텀은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금속선 위에 세라믹층을 입히는 방식, 즉 복합 전도체 개념입니다. 그 세라믹층의 정체는 리드 포스페이트 아파타이트, 바로 LK99의 원형 조성입니다. 납, 인, 산소 구조의 구리와 황을 일부 치환. 이 조합은 초전도 시험 때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번엔 도체 위에 코팅되는 산업용 구조체로 설계됐습니다. 특허의 문장에 따르면 영하 10도에서 40도, 0.55기압의 조건에서 금속보다 10% 이상 높은 전도도를 보인다. 즉 냉각도, 압력도 필요 없는 새로운 고전도 물질인 겁니다. 이 세라믹층은 단순한 코팅이 아닙니다. PBO, PBSO, CU, P를 정밀한 비율로 섞은 뒤 500에서 1000도의 고온에서 진공 반응으로 합성합니다. 이후 황을 제거하기 위해 디게싱 과정, 즉 황을 기화시켜 날려버리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커스 같은 불순물이 제거되며 고순도의 전도성 아파타이트가 남죠. 그 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이 세라믹층을 금속 위에 산성 처리를 통해 접착합니다. 인산, 황산, 질산 등으로 금속 표면에 음이온기를 만들고 세라믹의 인산기와 결합시켜 이온 브리지를 형성. 결과적으로 전자가 흐르는 경로, 즉 퍼콜레이션 경로가 완성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세라믹층을 입힌 구리선이 일반 구리선보다 약 10% 낮은 전압 강하를 보였죠. 즉 같은 전류에서 더 작은 저항, 더 높은 전도성입니다. 또한 발열량이 줄어들며 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전력 손실을 줄이고 온도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죠. 이건 단순히 초전도체의 재현이 아니라 산업 공정에 바로 투입 가능한 고전도 복합체로의 진화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번 특허에서 이 새로운 전도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적 응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전력 케이블 분야입니다. 구리선 위에 세라믹층을 입힌 전도체를 송배 전망에 활용하면 전류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발열을 낮춰 송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고전류 운용 시에도 열 변형이 적고 절연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됐죠. 둘째는 전력 반도체 모듈입니다. 퀀텀은 파워 단자, 패키지 내부 배선 등의 이복합 전도체를 적용하면 고전류에서도 저항 손실과 발열이 감소해 반도체 패키지의 내열성과 수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인버터, ESS, 스마트 그리드 전력 모듈 등 고전 앞고전류 장비에 직접 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태양전지 어레이 커넥터입니다. 퀀텀은 특허에서 전극이나 접속 단자부에 세라믹 복합 전도층을 적용할 경우 접촉 저항이 낮아지고 부식이 줄어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즉 태양광 산업에서도 장시간 노출 환경에서 내식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번 특허를 통해 단순한 실험적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전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전도체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의 연구가 아니라 현실 산업 구조 속으로 들어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LK99의 조성을 유지한 채 실험실을 넘어 산업 장비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점. 과학계의 회의 속에서도 이들은 실험이 아니라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LK99, 그 이름은 한때 가짜 논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산업기술로 돌아왔습니다. 세라믹과 금속의 결합, 냉각 없이 작동하는 고전도 복합체. 이건 단순한 소재의 진화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7월 특허청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명세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까지 보정서를 제출하라 했지만 11월 10일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향후 대응에 대해 현실적 시나리오와 희망회로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하니 이번에도 구독자님들의 통찰 있는 의견으로 여백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난 7월 11일 특허청에서 제시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특허법 제42조에 근거한 기재불비, 제조 방법이 불명확하다. 둘째, 특허법 제29조에 근거한 진보성 부족, 선행특허와 조성이 유사하다. 요약하면 그게 진짜 가능하다면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정서가 제출된다면 그 내용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기술의 재현성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연장을 아직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DC갤러리 LK99 관련 주식 갤러리의 구호자가 남겨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4년 8월 26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근본 외부 측정 데이터는 내가 들은 바로는 여러 차례 다수의 샘플을 측정하였으며 구리 대비 약 100분의 1 내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베스트 레코드보다는 조금 떨어지나 재현성은 개선이 돼서 예전보다는 안정적인 편이라 함. 즉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미 외부 실험을 반복하며 측정 가능한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고 단순한 주장이 아닌 검증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호자의 다른 글에서 데이터 관련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 그동안 쿼년의 주장이 먹히지 않은 이유가 그놈의 자칭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연구교수 나부랭이의 어설픈 아카이브 논문, 학계 왕따의 나만 맞다 주장, 소위 학계 권위자들이 볼 때는 정 교수도 못된 놈들이 뭘 알겠냐 치부해버리는 게 컸다. 그런데 걔들이 까지 못하는 곳에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이밀며 이게 맞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판의 판도가 바뀌는 거다. 누구도 반박 못하는 데이터를 상당한 권위 있는 곳에서 내놓으면 세상이 충격을 받을 거다. 상온상 합초 전도체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정서가 제출된다면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아직이라면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 연장은 하고 싶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연장 신청은 1개월 단위로 해야 하고 필요시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월 이상을 일괄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서 제출기한 연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저는 그중 3번 해외특허 결과 반영, 6번 불가피한 사유 등의 사유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연장 신청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첫째, 해외특허 반영. 10월 27일 호주 특허청은 퀀텀 특허를 ACCPTED 즉 심사 통과 상태로 표시. 11월 6일 정식 공고가 났고 3개월 후 이의가 없으면 사실상 심사 완료입니다. 특허청 규정상 만료 전 2개월 내 외국 결과 수신 시 국내 반영 가능.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연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데이터 확보. 외부 검증 실험이 진행 중이라면 실험이 끝나야 수치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월 11일 2개월 연장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시나리오와 희망회로 시나리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과거 유라시아와 일본 특허가 승인된 직후 그 결과를 근거로 국내 심사 가속을 요청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식 승인 예정인 호주 특허 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검증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승인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재현성과 신뢰성의 간접 증명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일본 특허 승인 당시에도 국내 특허청은 선행특허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했죠. 그 전례를 떠올리면 호주 특허만으로 국내 심사가 쉽게 풀릴까? 라는 의문도 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퀀텀이 호주 특허 승인 이후 캐나다, 유럽 등 나머지 주요국들의 심사 결과를 모두 확보한 뒤 완전한 글로벌 IP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태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 전략입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해외 주요국 특허가 연속 승인되면 국내 특허청은 더 이상 진보성 부족을 주장하기 어려워지죠. 희망회로의 시나리오로는 미국이 움직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3년 한국에서 불붙은 LK99 논쟁을 미국이 자국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재검증한다면
그건 곧 미국이 상온 초전도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퀀텀은 원천 기술 보유자라는 위치로 다시 부상하겠죠. 호주, 일본, 유라시아, 그리고 미국 전 세계 특허가 연결되는 순간 LK99는 다시 글로벌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스스로의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아닙니다. 구호저의 말처럼 권위 있는 글로벌 검증 기관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어 공개되면 그 순간 논쟁은 끝납니다. 자칭 과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표준 실험에서 검증된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신성 델타테크도 연장 소식과 함께 순간 급락이 나왔지만 이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충격파를 완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특허 자체보다 그 특허를 실제 산업화할 수 있는 키플레이어 신성 델타테크에 관심의 초점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급락과 반등은 특허 뉴스의 시대가 끝나고 실질적 실행력의 시대가 시작됐다 라는 심리전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장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기술 신뢰성을 쌓는 시간이자 신성 델타테크가 뭔가를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의 문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속에서 이 논쟁은 결국 데이터와 기술 진보가 해결해 줄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그 기술을 실제 매출로 연결해 진짜 퀀텀 점프를 이끌 기업은 어디인가? 특허의 무대에서 산업의 무대로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기술의 미래는 결국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이야기할 때 여기 그래핀의 한계를 뛰어넘어 차세대 기술의 심장이 될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핵심 특허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퀀텀 엔솔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의 정체를 특허 내용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모스이 이황화 몰리브덴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래핀과 매우 유사한 얇은 층상 구조를 가진 물질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핀에는 없는 밴드갭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밴드갭은 전기의 온, 오프 스위치입니다. 밴드갭이 없는 그래핀은 스위치를 꺼도 전류가 미세하게 새는 누전 상태와 같아서 전력 소모가 큰 반면 밴드갭이 있는 이황화 몰리브덴은 전류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완전한 오프가 가능합니다. 초저전력 반도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소재의 잠재력은 반도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특허 문서를 보면 이황화 몰리브덴은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촉매로도 차세대, 리튬 전지의 음극재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전천후 플레이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황화 몰리브덴이 왜 아직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퀀텀 엔솔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기존 기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는 곧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이황화 몰리브덴 상용화를 가로막았던 장벽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량 생산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연구실 수준에서는 기계적 박리라는 마치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에서 그래핀을 떼어내듯 이황화 몰리브덴을 떼어내는 방식을 썼지만 이건 당연히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화학 기상 증착 방식은 원자층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공정이 너무 위험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였는데요. 기존 화학 증착 방식은 황을 입히기 위해 황화수소라는 가스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화수소는 독성, 부식성, 폭발성을 모두 가진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대규모 양산 라인에 이런 위험 물질을 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설상가상으로 이황화 몰리브덴 원료로는 무삼 같은 고체를 썼는데 이 고체 원료는 증기압이 매우 낮아 가스로 만들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비싼 진공 장비를 오염시켜 공정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범이었습니다. 결국 기존 방식으로는 수율도 낮고 작업자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수십, 수백억 원짜리 반도체 장비가 오염되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건 도박을 하는 것과 같았죠. 바로 이 천문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게임 체인저가 오늘 소개할 퀀텀 엔솔의 특허 기술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특허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원리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결은 원자층 증착이라는 첨단 공정과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독창적인 재료의 조합에 있었습니다. 먼저 원자층 증착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허 문서를 보면 이 기술은 2가지 이상의 기체 재료를 번갈아가며 주입해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방막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비유하자면 마치 원자 한 층씩 페인트 칠을 하듯 재료를 한 겹씩 뿌리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두께를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공정 사이클 횟수만 조절하면 옹스트롬, 즉 원자 한 개 수준에서 방막 두께를 자로 잰 듯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허는 ALD 기술을 이용해 이황화 몰리브덴을 만드는 독창적인 4단계 공정을 제시합니다. 1단계 몰리브덴 주입. 첫 번째 재료인 몰리브덴 가스 모CO6를 기판 위에 뿌려 표면에 원자 한 겹이 달라붙게 합니다. 2단계 질소 가스 세척. 표면에 붙지 않고 남아있는 가스는 질소 가스로 휙 불어서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3단계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 주입. 두 번째 재료인 황가스 즉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를 뿌려 먼저 붙어있던 몰리브덴과 결합시켜 완벽한 이황화 몰리브덴 원자 한 층을 완성합니다. 4단계 질소 가스 세척. 다시 질소 가스로 남은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이 1에서 4단계 과정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이황화 몰리브덴 방막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이 방식에는 2가지 핵심적인 혁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특허의 가장 큰 기여는 치명적인 독가스인 황화수소 대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를 황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독성이 없어 공정이 매우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액체 상태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독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증기압이 낮아 장비를 오염시키던 고체 원료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완벽한 솔루션이었던 겁니다. 둘째, 최적의 공정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특허의 실험 데이터를 보면 이 공정은 100도에서 120도라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방막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공정 조건, 즉 ALD 온도 윈도우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성과라는 뜻이죠. 이는 낮은 온도로 공정이 가능해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열에 약한 다양한 기판에도 이황화 몰리브덴 방막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엄청난 기술적 성과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이론과 실험 결과를 갖춘 특허. 그렇다면 이 기술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험실에만 머물러 있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 특허 기술은 퀀텀 엔솔이라는 기업을 통해 실제 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기술이 6G라는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퀀텀 엔솔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기술의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 바로 옹스트롬 수준의 정밀한 두께 제어와 안정적인 방막 증착이 가능한 최적의 공정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특허의 장점을 그대로 상업적 가치로 연결한 것이죠. 이를 통해 저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전자소자 제작이 가능해지는데 더 나아가 소자가 견딜 수 있는 전류의 한계치까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그리드의 효율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은 바로 6G 이동통신 시스템의 핵심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퀀텀 엔솔은 개발된 소재의 우수한 고주파 특성 덕분에 낮은 전력 소모와 높은 신호 처리 속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6G 통신 기술의 핵심 요구사항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황화 몰리브덴이라는 신소재의 엄청난 잠재력에서 시작해 상용화를 가로막았던 기존 기술의 명확한 한계,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극복한 퀀텀 엔솔 특허의 혁신성, 마지막으로 6G 시대로 이어지는 거대한 상업적 가치까지의 흐름을 따라와 봤습니다. 특허 기술은 단순히 반도체 성능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류의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반 기술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기반 기술이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수많은 다른 산업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판을 까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OS처럼 그 위에서 수많은 앱 생태계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황화 몰리브덴 방막 기술이 바로 6G,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대한 앱 생태계를 가능하게 할 OS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허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주가는 생각처럼 움직여주진 않지만 그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번 특허를 분석하면서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퀀텀 앤솔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내용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들의 통찰력 있는 의견으로 3분 경제의 콘텐츠를 완성시켜주세요.